그날 밤 내가 왜 죽었는지 이제 밝혀야겠소. 눈발이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정조임금께서 즉위하시던 해의 섣달 금음께였지요. 고갯마루에 자리한 작은 주막 하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흔한 나그네의 죽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죽음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밤 주막 주모 김씨는 골방문을 열다가 그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인 일이요. 방 안에는 나그네 하나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지요. 주모는 황급히 사랑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막 일꾼 놈이 달려왔고 마을 이장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 밤사이 돌아가셨사옵니다. 이장은 방안을 살폈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가에는 토한 흔적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소? 국밥 한 그릇을 드셨사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은 것을 대접했지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체했던 모양이구려. 겨울철에 급하게 먹다가 그리 되는 일이 덜어 있지 않소. 다른 손님들은 탈이 없었다 하니 이 사람 혼자 급체로 죽은 게 분명하오. 주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저희 주막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간이 콩알만 해졌사옵니다. 유품은 무엇이 있소? 보따리를 뒤져보니 엽전 30잎이 전부였사옵니다. 누추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집신뿐이더이다.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엾은 일이로구려. 연고도 없고 재물도 변변찮으니 이를 어찌한담. 마을에서 염을 해서 뒷산에 묻어주도록 하시오. 그게 도리일게요. 관아에는 급체로 인한 자연사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모여 간단히 염을 하고 뒷산 공동묘지 한 귀퉁이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무연고 나그네의 무덤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주막 주모는 그날 저녁 엽전 30잎을 괴짝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요. 밤새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한 나그네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겨울밤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고갯길 나그네들을 받아들였고 주모는 변함없이 국밥을 끓이고 막걸리를 팔았지요. 하지만 세상에 감춰진 일은 없는 법입니다.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참이었습니다. 3년 뒤 또다시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주막에는 손님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보부상 둘, 과거 보러 가는 선비 하나가 방을 잡고 있었지요. 주모는 부엌에서 저녁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무와 파를 썰어 넣고 보리밥을 푸짐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주막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삿갓을 벗고 도롱이를 털어내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주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으악. 주모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인장, 어디 편찮으시오? 보부상 하나가 물었지만 주모는 대답도 못한 채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그 키, 그 걸음걸이. 3년 전 이 주막 골방에서 차갑게 식어갔던 그 나그네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똑같았지요.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서 오셨사옵니까? 사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왔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예. 방은 있사옵니다만. 주모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사내는 그런 주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혹시 나를 아시오? 아니옵니다. 처음 뵙는 분이신데, 그렇소? 그런데 왜 그리 놀라신 것이오? 주모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을 뿐이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모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저 손님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왜 이리 떠는 것일까요? 사내는 천천히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 주막이 3년 전에도 여기 있었소? 주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 그렇다면 3년 전 겨울에 여기서 묵었던 나그네들을 기억하시오? 주모는 손을 비비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기억하겠사옵니까? 그때 일을 왜 물으시는지. 3년 전 이 주막에서 나그네 하나가 죽었다고 들었어. 주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보부상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일 말씀이시옵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급체로 돌아가셨다고 관아에도 신고했사옵니다.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죽은 나그네가 누군지 아시오? 무연고자였다고 들었사옵니다. 이름도 연고도 없이. 그 사람은 내 형이요.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보부상들도 선비도 모두 숨을 죽이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쌍둥이. 그렇소. 우리는 쌍둥이 형제였소. 형이 이곳에 왔다가 소식이 끊겼고 나는 3년을 헤매며 형을 찾았소. 그리고 얼마 전에야 이 주막에서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소이다. 주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사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형의 마지막을 확인하러 왔소. 형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알고 싶소. 주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 밝거든 관아에 함께 가보시지요. 당시 일을 기록해둔 것이 있을 테니. 아니요. 오늘 밤, 지금 당장 듣고 싶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묵었던 방도 보고 싶소. 혹시 그 방이 아직 있소? 있기는 하옵니다만. 그럼 그 방에 묵겠소. 형이 마지막 밤을 보낸 곳에서 나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소. 주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거절한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지요. 여러분, 과연 이 주모는 왜 이리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손님이 급체로 죽었을 뿐인데 왜 이리 불안해하는 걸까요? 사내는 주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를 꼭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주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받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자국이 여러 번 펼쳐 읽은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것이 형이 고향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요. 3년 전 동짓달 초하루에 썼다고 적혀 있어. 주모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사내가 천천히 읽어주는 내용에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아, 형이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주막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주모가 말하기를 이 마을 부자 김진사 댁에서 큰 장사를 하는데 이천을 댈 사람을 찾는다 하였다.
이익이 2배는 된다고 하니 우리 집 전답을 판 돈을 여기 쓰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보부상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좋은 장사가 있었단 말이오. 사내는 계속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형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은자 30냥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하고 나면 너와 어머님을 모시고 편히 살 수 있을 게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하마.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주모는 손이 떨려 편지를 쥐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내는 그 편지를 다시 거두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형은 이 편지를 보낸 뒤 아무 소식이 없었어.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기별이 없었지요. 어머님은 날마다 대문 앞에 나가 형을 기다리셨어. 선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오셨다면 분명 장사를 하려 하셨을 텐데. 그렇소. 그래서 나는 형을 찾아 3년을 헤맸어. 이 고개에서 저 고개로, 이 주막에서 저 주막으로 돌아다니며 형의 행적을 물었지요. 그리고 3달 전 한 떠돌이 약장수에게서 이 주막 이야기를 들었어. 약장수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3년 전 겨울 이 주막에서 나그네 하나가 급체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그네는 주막에 당도한 지 하루 만에 죽었고 유품이라곤 엽전 몇 입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모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급체로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관아에도 신고를 했사옵니다. 이장님도 오셔서 확인하셨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소.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은자 30냥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 엽전 몇 입만 남았겠소? 형은 늘 건강했고 밥도 천천히 먹는 사람이었어. 급체로 죽을 리가 없었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자 30냥이면 서민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사람은 죽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입니다. 사내는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들장 위에 놓인 밥상, 구석에 낡은 장롱, 그리고 안쪽으로 난 골방문까지 하나하나 살폈지요. 주인장, 내게 물을 것이 있소. 그 김진사 댁 장사 이야기 말이오. 혹시 기억하시오? 주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3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렇소? 은자 30냥짜리 장사 이야기를 잊을 수가 있소? 보부상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요. 그만한 큰 장사라면 온 마을에 소문이 났을 텐데 주모가 모를 리 없지 않소? 주모는 손을 비비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그 김진사 댁을 찾아가 보겠소. 혹시 형이 그곳에 갔는지 확인해야겠소. 주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지요. 저기, 손님, 왜 그러시오? 김진사 댁은 2년 전에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셨사옵니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소? 그것도 이상한 일이구려. 큰 장사를 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가다니. 주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부상들도 선비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는 형의 마지막을 알고 싶을 뿐이오. 형이 정말 급체로 세상을 떠났다면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어. 하오나 만약 다른 일이 있었다면. 말끝을 흐린 사내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사내는 주모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장, 형의 유품을 보고 싶소. 주모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유품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형이 남긴 물건이 있다면 보고 싶소. 그것이 동생의 도리가 아니겠소?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은 보자기에 싼 물건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이것이 전부옵니다. 사내는 그 보자기를 받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엽전 30잎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예. 그날 그분의 보따리를 뒤져보니 이것밖에 없었사옵니다.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옷가지는요? 형이 입었던 옷이나 신었던 신은 어디 있소? 그것은 너무 낡아서 버렸사옵니다. 3년이나 지난 일이라. 보따리는요? 그것도 해져서. 사내는 엽전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이상하지 않소? 무엇이 말씀이시옵니까? 형이 은자 30냥을 가지고 왔다 했소. 그런데 유품은 엽전 30잎뿐이라.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오? 옆에서 듣고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은자 한 냥이면 엽전 1000잎과 맞먹는다 하지 않소? 그렇다면 30냥이면 3만 잎이요. 사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만 잎이 하룻밤 사이에 30잎이 되었소. 이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주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찾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이 그 돈을 어디에 썼을 수도 있지 않겠소? 보부상 하나가 거들었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이곳에 도착한 날 저녁에 죽었소. 주막에 든 지 반나절도 안 되어서 말이오. 그 짧은 시간에 30냥을 다 쓸 수가 있겠소? 여러분,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은자 30냥이 사라지고 사람은 하룻밤 만에 죽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내는 엽전을 보자기에 다시 담으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형이 죽던 날 밤, 이 주막에 다른 손님은 없었소? 없었사옵니다. 겨울이라 길손이 드물었고 그날은 눈도 많이 와서. 그럼 형과 주인장 단둘이었단 말이오. 주모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일꾼 놈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밤에도요. 그것은.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인장, 나는 형이 급체로 죽었다고 믿지 않소. 형은 평생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었고 밥을 천천히 먹는 버릇이 있었어. 게다가 은자 30냥을 가지고 온 사람의 유품이 엽전 30잎뿐이라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소. 주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손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형의 보따리를 뒤졌을 때 정말 은자는 한 푼도 없었소? 없었사옵니다. 관아에 신고할 때도 이장님께서 확인하셨사옵니다. 사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소. 형이 죽던 날, 형이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무엇이었소? 국밥이었사옵니다. 누가 그 국밥을 가져다 주었소?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국밥을 먹고 형이 쓰러졌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다른 손님들은 아무 탈이. 사내가 갑자기 주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주모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배겼구려.
이것은 평범한 주모의 손이 아니오. 무거운 것을 많이 옮긴 손이오. 주모는 손을 빼려 했지만 사내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주인장, 형이 죽은 뒤 시신을 어디에 묻었소? 뒷산, 공동묘지에. 혼자 묻었소? 마을 사람들이 도와. 밤에 묻었소? 낮에 묻었소? 낮에. 아니, 해질 무렵에. 주모의 대답이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사내는 주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인장, 형의 시신을 묻을 때 혹시 다른 무덤도 보았소? 그 순간 주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주모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는 형이 마지막 밤을 보낸 그 골방에서 하룻밤 묵고 싶소. 그것이 형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 같소. 주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요. 그 방은 오래 사람이 들지 않아서 추울 것이옵니다. 괜찮소. 추운 것쯤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방에는 손님을 들이지 않았사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보부상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하오? 방이 있는데 손님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소? 주모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죽은 방이라 기분이 언짢을까 싶어서.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형의 동생이요. 형이 마지막으로 누운 그곳에서 자고 싶소. 부디 허락해 주시오. 주모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지요. 알겠사옵니다. 제가 방을 치우겠사옵니다. 주모는 떨리는 걸음으로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동생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오래 사람이 들지 않은 듯 묵은 냄새가 났지요. 동생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등잔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형님,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군요. 동생은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구들장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잠시 후 주모가 저녁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손님, 저녁 진지 드시옵소서. 고맙소. 주모는 국밥을 내려놓고는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동생은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된장국에 보리밥이었지요. 형님도 이런 국밥을 드셨겠지요. 동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을 살짝 떠서 냄새만 맡아보았지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동생의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동생은 등잔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동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눈은 감은 척했지만 귀는 더욱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방문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틈으로 무언가 스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쉬익! 희미한 소리와 함께 국밥 그릇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국밥에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대나무관이 빠져나갔습니다.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국밥 그릇을 들었습니다. 방 구석으로 가져가 바닥에 조용히 쏟아버렸지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 보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지요. 약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주모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들었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을 게다. 어서 들어가자. 동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듯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렸지요.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주모와 사내 하나였습니다. 저것 봐라. 완전히 인사불성이로구나.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동생의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손님. 동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짐을 뒤지자. 이놈도 형만큼이나 돈을 가지고 왔을 게다. 사내가 동생의 보따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동생이 벌떡 일어나며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요. 귀신이다. 귀신이 아니오. 동생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3년 전 이곳에서 죽은 사람의 동생이요. 형을 죽인 놈들이 바로 당신들이구려. 사내가 빠져나가려 했지만 동생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3년간 형을 찾아 헤매며 단련된 몸이었지요. 이놈들, 형을 어떻게 한 것이오?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저 급체로. 국밥에 약을 탄 것을 내가 다 봤어. 동생이 바닥에 쏟아놓은 국밥을 가리켰습니다. 방문 틈으로 대나무관을 넣어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이 말이오. 사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형도 이렇게 당한 것이요? 국밥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재물을 빼앗은 것이요? 주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는 정말 입 닫히시오.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형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마련했는지 아시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서 만든 돈이었소.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어머님을 편히 모시려던 것이었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동생이 재빨리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칼이요? 이것으로 형을 죽인 것이요? 아니요. 우리는 죽이지 않았소. 그저 약을 먹여 잠재운 것뿐이요. 그럼 형은 어떻게 죽은 것이요? 그것은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을 잘못 먹여 죽였다는 말이요? 그것도 살인 아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각 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포졸들이다. 사내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 서너씩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관아의 관속이었습니다. 이놈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주모와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관속이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한 그 사람이요? 그렇사옵니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은 이미 관아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지요. 나는 사흘 전에 관아를 찾아갔어. 3년 전 이곳에서 형이 죽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신고했지요. 관속께서 은자 30냥을 가진 사람의 유품이 엽전 32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 관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도 3년 전 그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어. 급체로 죽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유품이 너무 적다는 것이 이상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확인해 보기로 했던 것이오. 만약 주모가 형을 해쳤다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치려 할 것이라 생각했어. 주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입 닫히시오. 관속이 호통을 쳤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이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는 의심도 받고 있어. 사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입을 열지 마라. 내일 아침 관아로 끌고 가서 형장에서 자백을 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두 사람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주모는 계속 울고 있었고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관속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뒷산을 파헤쳐 볼 것이오. 혹시 다른 희생자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 동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형 말고도 그럴 가능성이 높소. 이놈들의 행태를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소. 포졸들이 주모와 사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버둥 소리와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속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의 원혼을 꼭 위로해드리시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 밤을 보냈던 그 방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주막 뒤란에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관속은 포졸들을 이끌고 주막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동생도 그 뒤를 따랐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의 유해가 정말 여기 묻혀 있을까요? 여기를 파헤쳐 보아라. 관속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괭이와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파내려 가자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포졸 하나가 코를 막았습니다. 땅속에서 무언가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파자 흰 것이 드러났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지요. 시신이요. 여기 시신이 있어.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관속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흙을 더 걷어내자 해골이 드러났습니다. 옷까지는 다 썩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요.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형님, 설마 이것이 아직 확인할 수 없소. 더 파보아라. 관속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옆 땅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관속님, 여기도 있사옵니다. 저기도 있소.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한 구도 아니고 여러 구의 유해가 나오다니 말입니다. 결국 세 곳에서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사람의 뼈였습니다. 옷가지 조각들로 보아
남자 둘에 여자 하나인 듯 했지요. 관속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박당에 있던 주모와 사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 놈들이 죽인 사람들이냐? 주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사내도 말이 없었지요. 입을 열지 못하겠느냐? 이것들을 어찌한 것이냐? 관속이 호통을 쳤습니다. 주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똑똑히 말하라. 재물을 노리고 손님들을 해쳤사옵니다. 주막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3년 동안이나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사옵니다. 하오나 빚에 쪼들리고 주막 살림이 어려워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를 우리가 죽인 것은 아니옵니다. 그저 잠재우는 약을 탔을 뿐. 잠재우는 약? 그럼 저것들은 어찌 죽은 것이냐?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만. 관속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악독한 놈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니.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 내 형도 그렇게 죽은 것이오?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죄송하옵니다. 그분이 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은자 30냥은 어디 있소? 다 써버렸사옵니다. 빚을 갚고 주막을 고치는데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자, 여러분, 3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노려 재물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지요. 관속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놈들을 관하로 끌고 가라. 형장에서 낱낱이 자백을 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주모와 사내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무너진 듯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 구의 백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형인지 알 수 없었지요. 형님, 동생이 늦게 왔습니다. 3년이나 지나서야. 관속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형님의 유해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혹시 형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물건이 있소? 동생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이니 그 안에 은장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늘 차고 다니던 은장도였소. 우리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지요. 형은 이것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소. 관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에게 명하여 유해들을 자세히 살피게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관속님, 여기 은장도가 있사옵니다.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졸이 들고 온 은장도를 보는 순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의 것이 맞습니다. 은장도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이었지요. 동생은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동생은 형의 유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골이 된 형을 보며 3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속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의 오열 소리만이 주막 뒷안에 울려 퍼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생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형의 유해를 수습하여 고향으로 모셔가고 싶사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염을 하도록 하시오. 관아에서 도와드리겠소. 동생은 조심스럽게 형의 뼈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천에 싸서 괴짝에 넣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을 찾아 3년을 헤맨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야 형을 만났지만 백골이 되어버린 형의 모습을 보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별을 다 수습하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동생은 괴짝을 꼭 껴안았습니다. 형님,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속이 말했습니다. 중호와 사내는 관아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요. 다른 두 희생자의 신원도 확인해야 하니 석 달은 걸릴 듯하오. 나리, 그놈들을 반드시 벌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원한을 꼭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겠소. 염려 마시오. 동생은 관속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등에 지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막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지요. 고생이 많으셨소. 부디 형님을 잘 모셔가시오.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타셨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요. 마을 사람들의 위로에 동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고갯길을 내려가려는데 관속이 뒤따라왔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중호가 하는 말이 형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자는 다 썼다 했지만 혹시 어디 숨겨둔 것이 있을지도 모르오. 주막을 샅샅이 뒤져볼 작정이요.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자는 이미 의미가 없사옵니다. 형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하오나 그것은 형님의 재산이 아니오. 찾아야 하지 않겠소?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찾으신다면 그 돈으로 다른 두 희생자의 가족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분들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관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마음이요. 그리하겠소. 동생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형의 유해를 등에 지고 먼 고향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중호와 사내는 형장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죽인 사람이 3명뿐이냐. 사실대로 고하라. 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명이 맞사옵니다. 거짓말. 3년 동안 3명뿐이라니 말이 되느냐. 관장이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중호를 붙잡았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주막에서, 주막 우물 속에서 포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늘 그렇듯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미, 돌아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등에 진 괴짝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형님을 찾았구나. 예, 어미. 형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괴짝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3년을 기다리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뒷산 선산 자리에 묘를 만들고 정성껏 유해를 안장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무덤 앞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동생이 늦었사옵니다. 제를 마치고 절을 올리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여러분, 3년을 헤맨 동생의 집념이 결국 형의 원혼을 위로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것이지요. 한편 그 주막은 관아의 명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문에는 관아의 봉인이 붙었고 아무도 드나들 수 없게 되었지요. 중호와 사내는 관아에서 극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두 희생자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은 약장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찾아왔고 유해를 수습해갔지요. 주막이 폐쇄된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주막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저 주막에는 귀신이 나온다더라. 밤에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더라.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 주막은 귀신 나오는 흉가로 낙인 찍혔지요. 고갯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모두 그 주막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형의 무덤을 돌보며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았지요. 어느 날 동생은 형의 무덤 앞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그놈들이 벌을 받았사옵니다. 형님의 원한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심어둔 꽃이었지요. 형님께서 꿈꾸시던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동생이 대신 어미를 모시겠사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네, 그 주막 이야기 들었나? 무슨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주막이 완전히 무너졌다더군. 지난밤 큰 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보니 주막이 통째로 쓰러져 있었다지 뭔가. 동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행인 일이로군요. 이제 아무도 그곳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 흉한 곳이 사라진 것이 다행일세.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밥 먹어라. 오늘 국이 잘 되었다. 예, 어미. 동생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된장국과 보리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국밥을 생각했습니다. 형은 그런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잘 먹겠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형의 목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별들 중 하나가 형님이시겠지요.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겨울밤 주막의 이야기입니다. 엽전 30잎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들이 세상에 알려졌지요. 주막은 무너져 사라졌지만 희생자들의 가족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3년 집념이 형의 원혼을 달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이지요. 그 뒤로 그 고갯길에는 새로운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정직한 주모가 운영하는 깨끗한 주막이었지요. 나그네들은 다시 그곳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한 듯해도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생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뜻이 아닐까 합니다.